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유럽의 불가리아가 4조 원년 실탄을 장착하고 한국의 장갑차와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유럽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제거되면서 한국산 장갑차와 자주포에 대해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왜 한국산 무기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또 유럽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스스로 무너진 상황이 발생해 한국산 레드백의 수요가 더욱 더 늘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지난해 매출액이 공개되자 주요 방산국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방산을 대표하는 KAI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3조 8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KAI가 이처럼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폴란드의 FA-50G F-12대를 성공적으로 납품하고 KF-21 상륙 공격 헬기, 소해 헬기 등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수출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런데 KAI의 호실적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AI는 올해도 한국 공군의 TA-52차 사업 납품을 이어가고 연말 소형 무장 헬기 LAH 양산 및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호실적에 자신감을 얻은 KAI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기가 포함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AI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무인 복합체계는 앞으로 공중전의 승패를 가를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KAI의 유무인 복합 패키지 기술이 해외로 수출되는 KF-21과 FA-50에 적용할 경우 수출 경쟁력까지 크게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방산을 원하는 나라들이 유럽에서 점점 더 늘고 있어 올해도 한국 방산 기업들의 매출에 장밋빛 전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나토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자 유럽은 발칵 뒤집혔고 애그들이 하라고 저마다 방위력 증강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소련제 낡은 무기들을 운용하던 불가리아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입니다. 가리아오. 그러자 불가리아는 루멘 라데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 국회의장이 불가리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투기 FA-50이나 K2 전차에 관심이 많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불가리아 대통령은 콕 집어 FA-50과 K2 전차를 거론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경공격기와 전차는 물론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의 방산 무기체계 도입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일원이었던 불가리아는 2004년 나토에 가입해 서방국의 일원이 되었지만 전차의 경우 구소련의 수출형 모델인 T-72M1과 T-72M이 80대를 운용 중이었습니다. 이 전차는 걸프전에 사용되었던 모델로 그야말로 낡은 무기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무기로는 자국을 직접 방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불가리아는 2022년 4조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서구권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매해 군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불가리아 육군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무기는 기계와 여단용 장갑차입니다. 싶어하는 무기는 현재 불가리아 육군의 주력 장갑차는 BTR-60으로 1950년대에 개발된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현대적 장갑차를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을 맞추지 못해 계속 도입이 불발되었습니다. 핀란드가 제시하는 장갑차가 대당 25억 원인데 반해 한국의 K808 장갑차의 경우 약 12억 원으로 가격 경쟁력 또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또 한국의 K21 보병 장갑차도 불가리아가 원하는 장갑차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한국으로부터 K21 보병 장갑차를 구매하고 여기에 한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력을 강화한다면 불가리아는 가성비 최적의 방어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불가리아 육군 개혁의 핵심은 사실 자주포 도입입니다. 그동안 불가리아는 1970년대부터 배치된 구소련의 ES-1 자주포를 운용해 왔습니다. 122mm 곡사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분당 45발 내외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전부터 발사까지 하려면 46명의 승무원이 필요하고 얇은 장갑으로 피격 시 생존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육군은 현재 기동력이 우수하고 자동장전 시스템을 갖춘 155 자주포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와 보병용 대공 장비 구매, 대공 방어체계 구축, UAV 체계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불가리아는 현재 약 200대의 BM-21 다연장 로켓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확도도 낮고 사용 후 재장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교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면서 구소련제 122mm 로켓도 호환 가능하도록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불가리아 역시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를 구매하면 자신들이 보유 중인 로켓을 호환 가능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한국의 천무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2배 더 많은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며 가격은 하이마스보다 절반이기 때문에 구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가리아 해군은 디젤 추진 잠수함과 미사일 함정 획득을 추진하면서 전투력 증강을 위해 이 분야 역시 한국 방산의 장점이 집약되어 있는 분야라 한국이 무기 수출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불가리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구식 소련제 무기 보내며 무기 공백을 나토와 상호 교류 가능한 신형 무기들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장갑차를 보낼 예정인데요. 단갑차를 보낼. 그래서 불가리아는 한국이 만드는 장갑차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작년 말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 3조 원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뤄 전 세계를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형 보병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은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꺾고 호주 차기 장갑차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레드백은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 획득 사업인 랜드 403단계 사업의 78 우선 협상 대상자에 올랐지만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가 막판 대추격전을 하며 따라와 한때 역전 위기에 몰렸지만 결국 호주 육군의 장갑차 사업을 따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으로부터 천궁이를 사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한국산 장갑차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2030년까지 군수품의 50%를 현지 생산하겠다는 목표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의 한화와 손을 잡았습니다. 사우디는 MOU를 맺은 한화는 앞으로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협력해 영토와 국경보호, 치안관리, 왕실보호, 이슬람 성지 보호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영국이 2008년부터 6조 원을 투입해 추진하던 장갑차 사업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이 사실상 폭망한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되면 장갑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방산에 또 다른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국 의회의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영국이 추진해오던 6조 원 규모의 장갑차 도입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고 현재 영국군이 심각한 전력 손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의회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은 영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드러난 영국군 장갑차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갑차 사업을 추진했고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이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이 스웨덴의 CV-90 장갑차를 선택했다면 지금처럼 폭삭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비판이 그러나 등의 CVBO 장갑치 거라는 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의 문제점은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4년 계약 개시 이후 주문된 589대의 차량 중 현재 인도된 수량은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장갑차 300여 대가 야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부실한 에이젝스 장갑차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운용 중인 에이젝스 장갑차에서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에 완료할 계획이었던 영국의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은 기한이 2028년까지 늘어났고 이를 위해 또 수조 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영국 의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군에서 보유 중인 11척의 전투함 중 5척 역시 부실하다는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마저 수조 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할 정도로 헤매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자
영국 의회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영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을 강화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장갑차 사업마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자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으며 이를 하루빨리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이 생산하는 차대와 레드백 장갑차의 차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인도에서도 차대를 활용해 성능을 입증했고 레드백 차대로 다양한 기갑 장비를 개발할 수도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에이젝스 장갑차를 보완하느니 한국의 레드백과 K9 자주포를 구매해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에이젝스라는 경쟁자가 스스로 몰락해 유럽에서 경쟁자가 제거되었고 불가리아가 4조 원의 실탄 장착한 채 한국의 무기들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한국산 장갑차 및 자주포는 더욱 더 많은 나라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이 이번에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호주가 추진하는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한화의 레드백이 전차 강국 독일을 뛰어넘고 최종 수출 계약에 성공하면서 3조 원대 규모의 수출 대박을 터뜨린 건데요. 이렇듯 이번에 한화가 호주 정부의 군 현대화 사업을 따내면서 한국 방산산업이 새 지평을 열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에서 3조 원대 수주에 성공하며 이른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은 건데 국내 최초로 민간이 개발을 주도한 장갑차가 처음으로 수출된 거라 의미가 남다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법인과 호주 국방부 간의 미래형 궤도 오병 전투장갑 차량인 레드백 129대 및 부수 품목을 공급하는 3조 1,649억 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7월 호주 정부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랜드 400 페이즈 3의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레드백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겁니다. 랜드 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으로 호주군이 1960년대 도입한 미국제 M113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당초 2014년 호주가 랜드 400 3단계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M113을 1대1로 대체하기 위해 450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그 숫자가 129대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주 규모가 여전히 상당했기에 전차 강국인 독일 라인메탈과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영국 BAE 시스템스 등까지 합세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렇듯 레드백은 유럽 장비들과의 쟁쟁한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낙점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산 장갑차도 드디어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은 인정받은 겁니다. 특히나 이번 성과는 사업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쟁쟁한 방위산업 선진국들을 제치고 얻어낸 거라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더구나 레드백은 민간 기업이 그간 국내에 없었던 무기 제품을 수출 목적으로 자체 연구 개발해 선진 시장에 수출한 첫 사례라 국내에서도 역대급 성과라는 이야기가 퍼져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국과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은 호주에 국내에서 전력화되지 않은 무기를 공급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과거 레드백을 만들겠다는 한화의 도전은 너무 무모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체계 개발도 아닌 심지어 장갑차 도면조차 없던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의지 단 하나만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부터 한화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레드백 장갑차 사업에 뛰어들었고 최종 후보 결정을 한 달 앞두고 레드백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엔 누구도 쉽게 이루지 못할 성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후 한화는 레드백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 정부와의 약속을 빠짐없이 지키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하지 못한 두터운 신뢰를 호주와 쌓는 등 최종 계약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레드백은 호주군 요구에 맞춰 첨단 전투기에 적용되는 360도 외부를 감시하는 장비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체계,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줄인 고무궤도 대전차 지뢰에도 견디는 특수 방호 기능 등 첨단 기술을 다수 적용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야지주행과 장애물 극복, 제자리 선회, 포탑 구동, 병력 승하차 등을 현지에서 시연하며 뛰어난 기동 능력을 과시해 언론의 찬사를 받았기도 했었는데요. 레드백은 현재 우리군 주력인 K-21 보병 전투장갑차에 비해 가격은 3배가량 비싸지만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화에 따르면 레드백은 30기관포 외에 대전차 미사일 12.7 및 7.62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장갑과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춰 방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이언 피스트는 단연 최고의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과거 탱크나 장갑차는 미사일과 같은 적의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전에서는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고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하거나 전자장비로 미사일의 센서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무기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기술로 발전했는데 레드백엔 이런 기술이 채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가 있는 것으로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열상장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비인 열상 위장막과 궤도의 철이 아닌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를 적용했는데 이 때문에 주행 소음이 적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철제 궤도보다 50% 이상 가볍기 때문에 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갑차 내부 승무원은 밖을 볼 수 없지만 레드백은 아이언 비전을 탑재하면서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밖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화에 따르면 장갑차 밖의 영상을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에 뿌려주기 때문에 고개만 휙휙 돌리면 마치 투명 장갑차 너머 외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방산 업계 관계자는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는 재원상 성능에서 막상막하였다면서도 호주 시험평가에서는 레드백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이언 비전 장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레드백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강점은 수출을 위해 개발된 무기라는 점입니다. 수출용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글로벌 고객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장비와 부품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호주 현지 법인 관계자는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군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며 호주군에게 한화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이 생겼고 이러한 신뢰가 최종 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 장갑차가 한국 방산에서 핵심 무기 체계로 떠오르게 된 이유기도 한데 특히나 지상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험을 지닌 독일 라인메탈을 꺾었다는 건 앞으로의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화의 호주 맞춤형 현지화 전략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레드백이란 이름부터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 등 독거미에서 따올 정도로 한화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화 관계자는 2019년 3월 제안서 제출 전 평가위원들의 머리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호주에 서식하는 독거미의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화는 뱀을 먹이로 삼을 정도로 강한 독을 갖고 있고 거미줄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사납게 움직이며 적을 제압하는 레드백의 특성이 한화의 장갑차와 닮았다는 점을 강조해 호주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입찰을 진행하며 호주 현지 업체의 원자재와 부품을 구매한 것도 좋은 반응을 톡톡히 얻었습니다. 호주 주요 철강업체 비스엘로이로부터 레드백 생산에 필요한 철강을 공급받았고 엘핀스톤 펜스케와는 각각 차체, 엔진 조립 등에서 협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 호주법인장이 호주방위산업부 장관과 회동해 같은 국방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방산 협력 기조를 공고히 하며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레드백에 대해 태반이 이스라엘 기술이고 고무궤도는 캐나다 기술이다. 과연 국산 제품이 맞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한화의 최첨단 장갑차 레드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레드백의 많은 해외 기술이 접목된 건 사실이지만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 육군이 요구한 여러 가지 가혹하기 그지없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분야별 최고의 회사들과의 협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화는 전차 강국 독일이 만들어낸 최첨단 전투장갑차를 뛰어넘어 호주군 차기 장갑차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며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치가 공고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최근에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 정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방산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에 따라 2028년까지 호주군의 레드백 129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될 전망으로 생산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건설 중인 현지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한화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의 한화장갑차 첨단센터 HAC를 건설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1년 호주 정부와 1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은 K구 자주포도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 전차 4차 양산과 발맞춰 K21 장갑차가 추가 양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4일 방사청은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21 보병 전투차량 4차 양산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7,8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K21은 200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생산된 보병 전투차량으로 방사청은 기존 장갑차에 비해 작전 속도가 향상되고 화력과 방어력이 강화되는 장갑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호주형 레드백도 국내용으로 양산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K21 추가 생산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우 초대화력전 이후 빠르게 최대한 많은 양으로 기동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뢰만 신경 쓰다가 양이 적으면 포격 등에 조금만 당해도 돌파에 쓸 물량이 부족해지는데 호주 요청사항대로 온갖 비싼 장비를 덕지덕지 붙여서 국군이 쓰기에는 좀 많이 비싸집니다. 실제로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서방 평균 방어력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정된 예산에서 양부터 늘려놓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 호주와 달리 대규모로 기동할 수 있는 숫자가 중요하다. 호주형은 애초에 대량으로 갖출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에게 맞는 게 필요하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한화의 장갑차 호주 계약 체결을 계기로 다른 서방 국가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 한편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최근 대한민국의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강력한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갖게 되어 군사 분야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방 군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군사적 자주성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분야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는 KF-21 사업이 양산이 축소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12월 24일의 발표를 통해 기존 양산 계획인 40대로의 유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걱정, 그리고 이를 개발해낸 연구원들의 지원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 KF-21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국방 예산은 2023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244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KF-21 최초 양산 사업을 위한 금액으로 2,387억 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초도 물량 양산 축소로 인해 약속된 예산이 제외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방 예산이 확정되어 KF-21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슈를 제기했던 일부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모두가 KF-21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숫자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이 매우 다행이긴 합니다만 KF-21 사업에서 초도 물량 양산의 성공은 이제 출발선상에 선 것일 뿐 앞으로는 본격적인 양산과 추가 무기 체계의 발전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KF-21 보람에는 1차 양산이 시작되면서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전력화를 시작하여 2028년에는 KF-21 40대가 노후화된 F5 계열기를 대체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블록2의 개발을 통해 공대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추후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생산하여 120대의 KF-21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시간과 예산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은 현재 블록 1단계로 개발되었으며 블록 2와 블록 3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블록 2는 공대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부 무장창 유무 등 복합 체계의 추가가 기대되며 블록 3가 돼서야 더욱 세련된 기술과 능력이 구현되며 완성체가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무기 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KF-21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을 통해 KF-21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방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기 관련 수출 시장을 늘리고 기체 양산 가격을 낮추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FA-50과 같은 한국의 무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 KF-21까지 연계되는 수출 전망이 밝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KF-21의 입지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방산 수출 전망을 더욱 밝혀줄 소식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고출력 겐질화 갈륨 RF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선두주자인 RFHIC가 국내에서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성과로 과학기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로 인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갖게 될 전망인데요. AESA 레이더는 전자적으로 스캔되는 안테나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함으로써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고출력 겐질화 갈륨 RF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의 소재로 적용 가능하며 다이아몬드의 특성을 활용하여 열전 도율이 뛰어나 반도체 및 광통신 소자에서 열 방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RFHIC는 이러한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다이아몬드 방열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소결한 작은 크기의 소재가 주를 이루었는데 RFHIC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마이크로웨이브 CVD 화학기상 증착 장비를 활용하여 직경 4인치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특히 겐 소자에 접합할 경우 기존의 구리CU 방열 소재와 비교하여 RF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 소자의 구동 시 무려 4배 이상의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열전 도도가 높아져 기존의 구리 방열 소재를 사용한 소자에 비해 최소 50%에서 최대 200%까지 RF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전투기 AESA 레이더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주요 특징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뛰어난 열전 도성과 열방산 특성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고열 전도율과 열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AESA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출력 전자 소자에서 발생하는 열 문제를 크게 완화시켜 레이더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뛰어난 전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주파수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의 높은 주파수 작동이 요구되는 군사 응용에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로 소자 성능이 대폭 향상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하면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보다 수백 배 이상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용 레이더의 송수신 소자 및 전력 증폭기 등에서 높은 출력 및 민감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신속하고 정밀한 스캔이 가능합니다. AESA 레이더는 안테나 배열의 개별 요소를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빠르고 정밀한 빔 스캔이 가능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하면 안테나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한 빠른 전력 전환 및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레이더 탐지 거리가 대폭 늘어나 더 먼 거리에서 스텔스 기기를 탐지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이 매우 강화됩니다. 다이아몬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며 군사적으로 중요한 환경에서 사용할 때 유리한 점을 이러한 특성은 전투기가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하고 이동할 때 전반적으로 정확한 성능과 안정성까지 모두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의 성능 향상은 군사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 수집은 전략적인 이점을 가져오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통한 열 제어 기술은 이러한 군사 응용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낸 RFHIC는 이동통신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주로 신소재인 질화갈륨겐을 활용한 RF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학 박사인 설립자 조사멸 회장과 경제학을 전공한 조덕수 대표이사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FHIC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겐 소재를 사용한 트랜지스터 방식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인 조사멸의 확고한 믿음과 연구 노력 끝에 2005년에는 겐 전력 증폭기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2010년에는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RFHIC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에 위치하며 무선통신용 겐 반도체 핵심 부품을 제공하며 방위산업에서의 겐 MMIC 마이크로파 집적회로 반도체 연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방 신산업 5대 분야 중 반도체 분야에서 RF겐 반도체 기술로 제1기 방산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RFHIC는 방산 분야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연구개발에 110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연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RFHIC는 방산 분야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제 마이크로웨이브 심포지엄 IMS 2023, 퀀텀 코리아 2023, 나노 코리아 2023 등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알리고 있으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신사옥을 건립하여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RFHIC는 현재 RF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소 발생, 탄소 배출 저감, 반도체 장비, 플라즈마, 의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국내 최고의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에 개발한 혁신적인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향후 5G, 6G, 위성통신, 방산용 전력 증폭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테스트 및 양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양자 컴퓨터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개발을 이렇게 RFHIC는 고성능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개발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웨이퍼 개발 소식에 군사 전문가들 및 국민들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AESA의 핵심인 겐 반도체는 시웨이퍼가 소재인데 미국과 일본만 생산하는 전략물자로 수입할 때도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발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높은 열전도로 냉각 효율이 높아져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다. 즉 레이더 탐지 거리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빨리 상용화까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군사 분야 최대 화두 중에 하나는 국산 AESA 레이더의 국산화 성공이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기술 이전이나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 한국은 가장 핵심 소자인 질화갈륨겐 반도체 소자까지 국산화를 했으며 이번에 다이아몬드 웨이퍼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개발해내면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를 피해가면서도 전력 증폭률이나 열전도율이 훨씬 높아 내열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어 이 레이더를 실험한 이스라엘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뛰어난 하드웨어의 성능을 보장하게 해줄 소프트웨어인데 이 분야 또한 국산화 관련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완성되면 일단 나와 있는 스펙만으로도 AESA 레이더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레이더들을 필적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만 본다면 현재 개발된 시제품 성능만으로도 F-35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된 AESA 레이더를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개발된 소자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만 조금 받쳐줘 완성해낸다면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레이더를 핵심으로 사용하는 이지스함 등 첨단 전투 장비의 성능에서도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고의 AESA 레이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즘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 분야의 발전이 가히 경이로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더 보안을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남은 기술들을 보완하여 빠른 상용화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극한환경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었던 중국산 전투기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또다시 자격지심을 발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KF-21의 강력한 함방이 공개되면서 중국이 감히 비빌 수도 없는 엄청난 스펙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떠들썩한 KF-21의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올해 각종 극한환경 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최초 양산에 돌입합니다. 지난 10일 방사청은 올해 중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공군 1호기 생산에 착수해 최초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며 2026년 체계 개발 성공과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올해 KF-21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하는 건 물론 다양한 시험들을 수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KF-21은 양산을 위한 극한 환경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ADD 해미 시험장에서 올해 2월까지 진행되는 전기체 환경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저온고온강 우경빙 등 극한 환경에서 기체와 항전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선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도 공중급류 시험,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 등 주요한 비행 시험이 예정돼 있는 상태로 KF-21의 성능을 계속 검증해 나갈 방침인데요. 작년에 CJ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KF-21은 초음속 비행,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양산 착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서울 ADEX에 참가한 KF-21은 시범 비행과 지상 전시를 통해 그동안의 개발 성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이며 한국형 전투기의 모습을 비로소 드러냈는데요. 당시 KF-21의 위풍당당하고 느름한 모습에 벅찬 감동을 느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곳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KF-21의 전력화는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이 사우디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사우디를 상대로 한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IRIS-T는 적외선 탐색 장치가 장착된 공대공 유도탄으로 독일 등 4개국이 함께 개발한 전투기 타이푼에 탑재됐는데 KF-21에도 통합돼 있어 중동에 이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중동 지역에 대한 금수 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기에 한국은 이를 놓치지 않고 자체 미사일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 공유도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달 방사청은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KF-21에 장착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확보하는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II 사업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5년까지 5,91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KF-21에 장착될 유도탄을 먼저 개발하고 추후에 다른 기종에도 장착될 수 있도록 항공기 무장체계 통합 측면에서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방사청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이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서 KF-21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KF-21에 통합된 미티어나 IRIS-T 모두 독일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독일이 사우디를 상대로 한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하면서 IRIS-T를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독일은 사우디가 발주한 미티어와 IRIS-T 공대공 미사일 수출을 금지했었는데 이달 14일이 돼서야 IRIS-T 150발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겁니다. 때문에 독일이 언제든 마음을 바꾸면 다시 오랫동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IRIS-T 수출을 규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 KF-21을 도입하고 싶다고 러브콜이 들어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KF-21 수출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빠지며 개발이 지연됐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놀랍게도 우리 공군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된 적이 북한인 상황에서 북한의 낡은 전투기를 상대로 굳이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 공군에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가 자국산 전투기 외에 외국제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잘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군의 주력기에 통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미국 정부가 KF-21에 대한 공대공 무장 통합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친 김에 한국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등장 시점에 세계 최고급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로 실제로 한국은 후발주자이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보다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과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통한 자주 국방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동시에 KF-21 해외 수출을 노리고 있던 찰나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올해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복좌형 등장을 우려하며 크게 긴장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로도 개발될 수 있는 KF-21의 성능과 잠재력에 주눅이 드는 등 중국의 J-20 전투기를 비교하는 외신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애꿎은 탓만 해댔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J-20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이번 일로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이렇듯 중국 언론이 KF-21 개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J-20 전투기가 개발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상황에 겨우 복좌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KF-21과 엄청나게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사실에 중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실제로 KF-21가 5세대 전투기처럼 내부 무장창과 안테나를 탑재하면 곧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는 KF-21 전투기 자체만으로 중국에게 강력한 위협이기도 하고 중국 전투기 수출 시장을 차단시켜버릴 아주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 KF-21 완성과 더불어 추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까지 완료되면 수출 요청이 쇄도할 게 불보듯 뻔해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KAI는 폴란드 FA-50 수출 효과에 힘입어 매출 3조 원을 기록하는 역대급 실적을 다시 쓰는 등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KF-21 양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안정적인 실적 상승 가도를 달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FA-50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개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인기가 더욱더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LIG넥스원은 독일 항공우주 기업 타우러스와 공대지 순항미사일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는 등 FA-50의 공격 수준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FA-5001 훈련기에서 진정한 경전투기로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량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방상업계에 따르면 앞서 LIG넥스원과 타우러스가 공대지 순항미사일 TAURUS KEPD-350K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재 기술 고도화 작업은 물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FA-50 성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타우러스는 TAURUS KEPD-350K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뒤 2025년 시제품을 선보이고 테스트 단계를 거쳐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KEPD350K는 현재 개발의 초기 단계로 기존 KEPD350K 모델과 동일한 기술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KEPD350K는 동종 미사일 가운데 가장 긴 500km 이상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인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는 별도의 항제밍 시스템이 필요 없는 유일한 순항 미사일로 480kg에 달하는 탄두를 정확하게 표적에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시 휴전선 이남의 안전한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어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관통력도 뛰어나 지하의 견고한 표적을 비롯해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지하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뒤 생산될 KEPD350K는 KEPD350K보다 더 작은데 사거리와 파괴력은 더 향상돼 FA-50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기 강화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KF-21까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 내에서 보람의 전투기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